지금까지 2016년부터 쭉 경험을 해 보니까 이 정량 뇌파랑 뉴로 모듈레이션을 뭔가 진료에 이제 응용을 하는 게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랑 정리원 초기 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 개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저희 이제 브레인치가 돼서 개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부 다들 이제 비슷한 어떤 어프로치로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거든요. 다들 잘 되시는 편이세요. 오히려 본전보다도 훨씬 더 환자들 많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정말 잘 이용하게 쓰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막 급속도로 좀 퍼지고 유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이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응용을 했을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질환별로 하나씩 다루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했었고 중독도 했었고 조현병도 했었고 근데 지난번 옛날에 말씀드렸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좀 뉴로사이언스적인 기본적으로 이 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인지장애, 커그니티브 디스오더 하면 이제 인지장애인데요. 인지장애에 대한 접근도 그런 방식으로 좀 기본적인 뉴로사이언스적인 지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게 뇌파상의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TDCS라든지 TMS라든지 이런 시술을 할 때 이게 뇌의 어떤 부분을 정말 건드리고 조정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피니션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여기서 뭐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거는 아니고요.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고위의 뇌 기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위의 뇌 기능과 이제 낮은 레벨의 뇌 기능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낮은 레벨에 있는 뇌 기능일수록 브레인 안에서 로컬라이즈가 되게 잘 되죠. 뇌의 어떤 영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손상이 되면 그럼 낮은 레벨의 뇌 기능은 쉽게 손상이 일어나나요. 근데 이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이어 브레인 펑션, 굉장히 고위의 뇌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위의 뇌 기능이 서로 조합돼서 뭔가 큰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이제 하이어 브레인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그니티브 디스오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이야기한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에게 다양한 영역에 사람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능 쪼개 나갔을 때 사람이 갖고 있는 뇌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사실 커그니티브 디스오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메모리만 싹 망가졌다 이걸 커그니티브 디스오더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메모리 디스오더인 거죠. 메모리 디스오더. 기억 장애인 거지. 이게 코그니티브 디스오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메모리 디스오더가 생기면서 인텔리전스나 다른 부분에 대한 기능들이 망가지게 되면 이게 코그니티브 디스오더의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이 뇌 안에서 다양한 영역별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뇌 영역도 있고 이런 다른 또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뇌 영역도 있고 또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뇌 영역도 있고 이런 영역들 사이에 콜라보레이션이 막 일어나서 결국 만들어지는 게 이제 코그니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뇌의 굉장히 하이어 브레인 펑션이 망가지는 그래서 이 치매를 접근을 할 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뇌 영역의 어느 부분이 딱 손상이 됐다고 해서 그게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멀티플하게 뇌 전반적인 뇌 기능이 떨어질 만큼 여러 군데 손상이 가해지거나 전반적으로 뇌 세포들이
뭐 약해지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야 결국 이제 코그니티브 디스오더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그니티브 디스오더의 뭐 데피니션은 뭐 이렇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그 안에 치매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주로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릴 거는 치매에 관련된 부분,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도 가장 많이 보고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주로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그러면은 결국은 정상적인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망가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뇌 여러 부분에 뇌 세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약해진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 증상들을 보면 다양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뇌가 어느 부분이 특정 부분이 딱 더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이 이제 디멘시아라고 하는 거는 뇌가 전체적으로 뭔가 서로 콜라보레이션하는 기능이 약해져 버리게 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멘시아에 해당이 되는 병들에는 이렇게 이제 원인이 조금 분명한 병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바스큘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혈압이 너무 높거나 이랬을 때 뇌혈관의 약한 부분들이 터져서 뇌의 어떤 인팍션이라고 하는 뇌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좀 분명한 거, 또 이제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들은 원인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죠. 패밀리아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치매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아래 세대 때 그런 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 그다음에 아무래도 혈관, 뇌혈관에 관련된 문제, 이제 이런 식의 비율을 대강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매와 관련된 이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게 이 몇 가지 통계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책정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말하는 거는 2050년도에 한 43조 정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더 큰 2050년도에 약 한 106조 정도의 코스트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라도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 수는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출산율이 많이 저하가 돼서 저렇게 올라간 코스트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뭔가 이제 받쳐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 뭐 한 50여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대요. 치료 비용부터 시작해서 간병인도 쓰고 이런 어떤 비용이 1년에 한 2천만 원 치매 환자 한 명당.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인데 2050년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높게는 한 100조까지도 사회적 비용이 이제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별은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높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여자의 생존율이 조금 더 긴 부분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워낙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폐경기화돼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 뇌는 굉장히 많은 혈액을 공급받았다가 그 혈액 공급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자료를 쭉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이 사실은 치매에 관련된 부분 중에 얼마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받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보면 뭐 70세, 75세에서 79세 때 한 20%, 85세가 넘어가면 한 40% 가까이 되는 이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거 봤을 때는. 이제 프로그레스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뭐 이런 표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에이징이 된다면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이런 인지 기능 정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생활에 불편감을 주게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디멘시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MCI라고 하는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하는 경도 인지 장애, 이거를 이제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MCI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MCI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서 잘 매니지를 하면 이거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알고 막 이런 의사는 아니에요. 제 전공 쪽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MCI 단계를 거쳐서 디멘시아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코스를 보통 보이고요. 근데 이제 MCI를 조사해 보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디멘시아로 경과가 이전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MCI 단계에서 다시 좋아지거나 이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MCI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MCI에서 주로 디멘시아로 가느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MCI 중에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로 가는 이런 경우, MCI 중에 그냥 노멀 펑션 그 유지가 쭉 되는 경우 말고요, 알츠하이머로 진행되는 MC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심텀, 이게 증상이 없는 시기 때부터 이제 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결국 신경세포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찌꺼기 같은 거예요. 찌꺼기가 너무 많이 이제 쌓이는데 청소가 안 되면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게 결국 이제 치매라고 하는 병인데, 이 아밀로이드 이 찌꺼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쌓이는 이런 게 결국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되는 MCI 같은 경우에 이게 증가가 관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의 기능이 점점 쓰레기가 많아지면서 약해지겠죠.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뇌에서는 이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이 비디오 레코더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뇌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뭐를 타고 어디까지 오고 이거에 대해서 반복하고 학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이 되죠. 그죠? 이게 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비디오 레코더 같은 장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히포캠퍼스에서는 뇌 활동이 활발하게 평상시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정상적으로도 히포캠퍼스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위인데, 이제 MCI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오버 액티비티를 이렇게 보인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히포캠퍼스가 뭔가 이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에 컴펜세이션 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 왜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어떤 문제가 생긴 분들도 처음에는 심장이 빨리 뛰는 시기를 거치다가 결국은 점점 심장이 덜 뛰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폐에 어떤 질환이나 호흡에 문제가 있어도 처음에는 호흡을 굉장히 가쁜 시기를 보내다가 결과적으로는 호흡을 못 쉬면서 문제가 이렇게 더 심해지고, 그런 것이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만 이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생기니까 이 히포캠퍼스에서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증진하기 위해서 이 오버 액티비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포캠퍼스와
콜텍스, 뇌의 피질의 퇴화가 점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도 점점 약해지면서 오버액티비티가 확 일어났다가 결국 디멘시아 수준으로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내시는 분들은 이 MCI 중에 그럼 어떤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갈 거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이런 히포캄팔 오버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은 MCI 중에 디멘시아로 넘어가는 케이스를 조금 더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 뇌 안을 들여다 보면요, 결국 이렇게 세포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뇌가. 그래서 이 뇌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고, 신경세포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막 붙어 있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연점. 그래서 결국 뇌는 이 뉴런이라는 거하고 시냅스라고 하는 게 기능적인 유닛으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유닛에 해당이 되죠. 이거 이외에도 왜 백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균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기능, 아니면은 면역에 관련된 기능, 이런 것도 뇌 안에 또 다른 세포들이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빼고 신경계의 기능적인 부분을 본다면 결국 이 뉴런과 시냅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 전체적으로 기능상의 이상이 생긴다고 했을 때 결국 타격을 받는 게 결국 신경세포하고 시냅스예요. 결국 신경세포도 줄어들고 이 시냅스도 줄어들고 수가 감소하면서 결국 치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경세포라고 하는 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거의 사람이 평생 가지고 쓸 신경세포 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엄마 뱃속에서 거의 선택이 되고 정해지고요. 이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어느 정도 플라스티시티가 있다고 해요. 플라스티시티, 가소성.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저리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막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가소성이 있고 변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신경세포 한 개당 한 10,000개에서 한 15,000개 정도의 시냅스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손에나 이렇게 시냅스가 훨씬 더 많은 세포들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개의 신경세포당 한 10,000개에서 15,000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뇌의 무게는 전체 체중의 한 2%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않거든요. 1에서 1.5kg 요 사이에 사람이 이제 무게를 갖고 있는 뇌를 갖고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는 한 20% 정도를 인간이 쓰는 에너지 한 20% 정도를 뇌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무게 대비 2%밖에 안 되는 기관이 한 20%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이 뉴런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이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 시냅스의 활동 때문에 소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발달, 정상적인 발달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인간이 태어날 때거든요. 인간을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난자 정자가 만나서 배아가 만들어지고 신경계가 만들어질 때 상당히 많은 신경세포가 선택이 돼서 분화가 되게 되고요. 이게 뇌의 가장 바깥쪽에 피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파이버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없어지게 되는 신경세포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그 그레이 마터라고 하는 이제 뇌 피질까지 도달하는 세포들이 선택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얘네들끼리 시냅스를 막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만들기 시작을 하면 시냅스가 막 늘어났다가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후에 20살부터 시작해서 120살까지 쭉 이제 보게 되면 글쎄 이거를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 시냅스 개수는 이 신경세포 뉴런의 개수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이가 굉장히 이제 퇴행성 어떤 변화가 많이 오는 시기 때 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뉴런의 개수의 어떤 변화는 정상적으로는 계속 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결국 치매에서는 이 유지가 계속 되지가 않고 어느 순간 퇴행성 변화가 너무 빨리 오면서 신경세포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치매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앞에서 이제 보고 그러셨는데 신경세포의 개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제 정상적인 이런 과정을 보이게 되는데 실제 사람이 기능은 예를 들면은 IQ는 젊었을 때보다 점점 사람이 똑똑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씩 IQ가 줄어드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그러고요. 이 카테고리 플루언시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플루언시가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건 저렇고 이렇게 뭔가 이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갔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 아무리 뭐 설명을 해도 자기가 옳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렉터 플러시는 계속 비슷하게 지속이 된다고 하고요. 프로세싱 스피드, 뭔가 이제 하는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는 계속 조금씩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신경세포에서 보이는 이런 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치매가 되고 그러면 이런 이제 플루언시라든지 IQ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급감하는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뉴런은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쳐본다면 그러면 시냅스는 어떻게 되느냐? 시냅스는 맨 처음에는 신경세포가 자리 잡을 때는 사실은 연결이 많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가 이쯤이고요. 나오자마자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냅스의 수가 엄청나게 확 늘어나죠. 확 늘어났다가 다음에 이 시냅스가 줄어드는 프루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지치기를 하는. 그래서 안 쓰는 시냅스를 잘라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냅스가 적당한 수준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왜 그래서 어린 아이들 뇌를 이렇게 만져보면 좀 뜨끈뜨끈하고 뭐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린애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시냅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를 겪기 때문에 이때는 한 40% 내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한 40% 정도를 이 뇌가 다 사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냅스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뇌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다 시냅스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불필요한 시냅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뇌는 뜨끈뜨끈하고 에너지의 40%까지도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성인기에는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시냅스들을 점점 잘라내면서 시냅스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인의 한 20% 수준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때 20%를 더 썼다가 덜 쓰게 되는 이 남는 에너지를 기리 성장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보통 청소년기쯤
막 성호르몬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키도 부쩍부쩍 크게 되는 이 시기 때쯤이 이 시냅틱 프로닝이 많이 이제 돼서 남는 에너지들이 길이 성장으로 다 가는 이때쯤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냅스 수의 변화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태어날 때 정해진 신경세포의 수는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게 돼요. 거의 변하지 않게 되는데 이 중간에 시냅스가 굉장히 많아졌다가 잘라져 나가는 이런 시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는 별로 없다가 시냅스가 굉장히 많아졌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내가 사용할 만큼 남는 이런 상태가 이제 시냅스에서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7살에서 19살 사이에 시냅스의 변화를 보고 그러면 전두엽을 막 흥분시키는 이런 이제 글루타메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시냅스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도파민과 관련이 되어 있고 뭔가 억제성, 내가 뭐 행동을 좀 조절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의 시냅스는 더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들이 지금 11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 이쯤, 그래서 굉장히 익사이테이터리한 행동이 굉장히 많고 가만히 있는 거를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어떤 시냅스의 변화가 이 시기 때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이 기능이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멘시아 상태가 되게 되면 뉴런의 수도 감소하게 되고 그거에 붙어 있는 시냅스의 수도 같이 동반해서 감소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인지 기능에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멘시아가 있을 때 신경세포들이 어떤 변화를 겪느냐, 신경세포들 사이에 제가 아까 노폐물이 잘 제거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없어야 되는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크, 이제 쓰레기들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고 여기 이제 많이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하는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이런 게 결국은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냅스에는 어떤 변화 이런 게 이제 오게 되느냐? 이 시냅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세포는 개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에 이 시냅스의 수는 포텐시에이션이 돼요. 포텐시에이션. 그러니까 가소성이 이제 있는 거죠. 결국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가 이 아까 해마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관찰이 된 건데 이렇게 어느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시냅스가 이렇게 더 튼실해집니다.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좀 약했던 게 얘가 갖고 있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의 수도 확 많아지고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수도 확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건강한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 신경 가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BDNF나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LTP라고 하는 롱텀 포텐시에이션 현상에 의해서 시냅스가 더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스트레스나 뭐 인플라메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카디오바스큘라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좀 건강하고 튼실했던 시냅스가 다시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가소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이제 롱텀 포텐시에이션은 아마 아실 텐데
이게 결국 이제 TDCS가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는 어떤 메커니즘이죠. TDCS를 통해서 미세한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롱텀 포텐시에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CS로 뭔가 자극을 주게 되면 이랬던 시냅스들이 점점 강화가 된 시냅스의 형태로, 그래서 이제 시냅스의 포텐시에이션이 TDCS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 있게 이제 자, 이게 이제 포텐시에이션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에는 이랬는데 TDCS를 여러 번 리피티드 스티뮬레이션을 주게 되면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 정도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졌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런 채널이 수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훨씬 더 이제 포텐시에이션이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포텐시에이션이 계속 강해지는 현상이 지속이 되면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시냅스가 한 개였다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가운데 덴스한 막이 쪼개지면서 시냅스가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는 1만큼의 영향을 밖에 못 줬는데 이게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2만큼의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배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러면 저런 시냅스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나한테 어떤 능력이 생기고 이게 메모라이즈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 시냅스의 포텐시에이션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돕는 게 이제 TDCS라고 하는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롱텀 포텐시에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랬다가 이렇게 덴스한 부분이 생기다가 나중에 중간에 잘라지면서 새로운 시냅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뉴 시냅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롱텀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어요. 이거는 안 쓰거나 아니면 억제가 되거나 이제 롱텀 디프레션이 되게 되면 시냅스가 점점 튼실했던 게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이걸 안 쓰니까 컴페티티브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경쟁적으로 제거가 돼요. 안 쓰는 시냅스는.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계속 노력한 거는 계속 갖고 있지만 안 한 거는 점점 그 기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많이 안 쓰면서 롱텀 디프레션이 되면서 이런 시냅스가 프로닝이라고 가지치게 되어서 잘라져 버리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이거를 햄스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경세포 쪽에서는. 자, 여기 이제 가지치기가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한 세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10,000개에서 한 15,000개 정도의 다른 세포와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안 쓰면 잘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포와의 연결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생기는 변화는 왜 큰 도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일수록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커야 되고 모든 게 다 커야 돼요. 그죠? 이 신경세포도 똑같습니다. 시냅스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이게 세포가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잘라지면 잘라질수록 신경세포도 점점 기능이 축소가 되면서 세포의 사이즈도 좀 줄고 이런 이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죠. 이런 게 프루닝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햄스 룰이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하이 액티비티를 보이는 거. 내가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게 새로운 시냅스들을 이렇게 뉴 스파인들을 만들어서 시냅스 숫자가 이제 많아지고 이게 안 쓰는 거는 없어지고 쓰는 거는 많이 남고 이러한 이제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어떤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스파인들이 잘라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학설들도 있잖아요. 용불용설 뭐 이런 거 많이 쓰면은 그 기능은 살아남고 안 쓰면은 그 기능은 진화가 될 때도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왜 치매 예방하려면 화투 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액티비티를 만들어내야.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인지재활 그러면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꾸만 뭐 문제 풀기 하고 숫자 외우기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결국 이제 치매로 이제 인해서 뭔가 뉴런과 시냅스가 제거가 될 때 안 쓰던 것들이 더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가방끈이 길수록 치매에 덜 걸린다. 이런 것도 그만큼 브레인의 액티비티가 오랫동안 높았던 사람들이 이런 시냅스를 오래 갖고 남아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헵스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근육에 얼마나 많은 신경이 가서 붙느냐, 달라붙느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막 해서 한 근육에 상당히 많은 신경 다발들이, 말단이 붙어있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이게 한 뭐 일주일 정도 만에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사이클을 타고 그러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안 타면 뭔가 이게 그 정도 스피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2번은 타줘야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이런 그래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갖고 왔고요. 이제 안 쓰면 액티비티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신경 말달에 있는 이제 그 근육에 붙는 이런 시냅스들도 점점 어떤 양이나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쓸수록 많이 유지가 되고 덜 쓸수록 유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냅스를 어떻게든 많은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그게 아까도 제가 큰 도시가 여러 가지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냅스가 막 살아나게 되면 그게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그래서 이게 뭐 운동이나 이렇게 뭐 인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치매가 있는 분들이 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써야 신경세포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아남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근육은 최근에는 뭐 전극 같은 걸 붙여가지고 막 이제 운동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시냅스가 프루닝에 의해서 결국은 많이 없어지고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디멘시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2000년대 초반쯤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내가 뭔가를 기억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너무 많이 노출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언더 스티뮬레이션이 됩니다. 세레벨룸이라고 하는 손의 부분도 언더 스티뮬레이션, 또 두정엽도 언더 스티뮬레이션, 전두엽도 언더 스티뮬레이션. 그래서 뭐 게임을 많이 하면 충동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언더 스티뮬레이션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냅스 숫자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그게 갖고 있는 기능들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딱 한 군데 오스피탈로만 오버 스티뮬레이션이 돼요. 계속 봐야 되니까 다양한 어떤 정보를 눈으로 보고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스피탈로만 오버 스티뮬레이션이 되고 다른 부분으로 다 언더 스티뮬레이션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게임 중독이 있는 아이들을 저는 전두엽을 DCS로 자극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전두엽에서 갖고 있는 언더 스티뮬레이션 된 게 좀 컴펜세이션이 되겠죠. 좀 이제 보상이 되면서 조금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갈망 증상을 낮추는 이런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냅스는 많이 뭔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뉴로모듈레이션 기술은 이렇게 브레인의 어떤 액티비티를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조금 더 스티뮬레이션, 또 뭔가 디프레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서머리를 해보면 결국
치매라고 하는 거는 뉴런의 수가 감소하고 그거에 따른 이 시냅스 수가 확 감소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따로 띄워놓고 어떻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냅스 수가 많아지고 건강해져야 뉴런도 여러 가지 이제 메타볼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 저희가 글쎄 이제 이 뉴런의 수가 감소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존재를 해요. 뭔가 트라우마, 물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혈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많은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액을 쓰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까지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다양한 약물적인 치료 방법들이 나왔으나 그게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어떤 방법의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뉴로모듈레이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글쎄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 뉴런수 이쪽보다는 이 시냅스에 관련된 영향을 주는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어떤 이유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봤을 때, 브레인의 퍼퓨전이 떨어지는 경우에 사실은 이 디멘시아가 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 이외에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들한테서 에스트로겐 레벨이 많이 떨어질 때 브레인 퍼퓨전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이런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거 이외에도 이 언더 유틸리제이션, 내가 일을 많이 안 한 경우, 그죠? 왜 가방끈이 길어야 치매에 안 걸린다라고 그러는 게, 그만큼 브레인이 많이 활동을 해야 이 치매의 디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가 더 늦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더 유틸리제이션, 너무 이용을 많이 안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버 유틸리제이션에 대한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오버 유틸리제이션이라는 건 너무 과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과사용. 그래서 저게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보통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오는 위치가 히포캠퍼스, 그죠? 히포캠퍼스, 거기는 굉장히 오버 액티비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비디오 레코더처럼 그 사람의 하루에 어떻게 지냈었는지를 모두 다 복습을 하려면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포캠퍼스에 이런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을 때 히포캠퍼스가 많이 위축이 되는 것과 이 오버 유틸리제이션을 좀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네트워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치매에서 주로 많이 망가지는 이제 측두엽 그쪽 부분이 뇌 전체적으로 허브 역할을 한대요. 뒤에서 이제 센소리 영역에서 오는 정보, 또 전두엽에서 오는 정보가 거기서 이제 허브처럼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뭔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오버 유틸리제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제 지네틱 팩터, 유전적인 성향.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성향에는 그런 거죠.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람의 뇌도 이걸 제거하는 어떤 일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유전적인 경향이 제거하는 힘이 굉장히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애들을 갖고 있으면 그 제거를 빨리빨리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노폐물이 쌓여도 제거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신경세포가 죽는 이런 퇴행성 변화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벤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를 이제 코릴레이션을 한번 본 거예요. 뭐와 가장 스트롱 에비던스가 스트롱한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아니면은 에비던스가 조금 약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더니 치매에 걸릴 리스크를 올리는 거에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이거 뭐 다쳤으니까 그죠? 다쳤으니까 외부적으로 손상을 입었으니까 그렇고 미들라이프 오베시티, 뭐 미들라이프 하이퍼텐션, 스모킹, 다이아베티스 이거는 이제 당뇨병 여기까지 쫙 전부 다 서큘레이션이에요, 그죠? 블러드 서플라이가 얼마나 잘 되냐. 그래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문제를 갖고 있을 경우에 굉장히 스트롱 에비던스, 스트롱한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치매 치료 그러면은 뭐 당뇨 관리 잘해야 된다, 담배 끊어라, 뭐 맨날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우울증의 히스토리나 푸어 슬립 이제 수면에 대한 것도 요즘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에비던스가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다친 거 빼고 이건 전부 다 블러드 서플라이, 그죠? 그거 이외에 이제 몇 가지 요거에 대한 에비던스는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는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유틸리제이션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피지컬 액티비티가 그래서 계속 퇴행성 변화를 오는 이 중에도 계속 내가 뭔가 활발한 액티비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중해식 음식을 먹는 거는 이거는 바스큘라적인 것 같아요. 이쪽이 혈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뭐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얘기가 있고 코그니티브 트레이닝도 결국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피지컬 액티비티는 그냥 막 뛰고 막 헬스하고 막 이런 거고 코그니티브 트레이닝은 뭔가 외우고 막 암기하고 막 문제도 풀어보고 막 글도 써보고 막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알코올 컨섬션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소셜 엔게이지먼트. 이 소셜 활동을 할 때 브레인 액티비티가 사실은 골고루 가장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에 대한 치료를 이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포커스 맞춰져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혈관의 어떤 퍼퓨전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만드는 뭐 대사 이런 걸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거에 관련된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TDCS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혈관과 관련된 문제 쪽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브레인의 액티비티를 좀 올리는 이 코그니티브 트레이닝이나 아니면은 소셜 엔게이지먼트 요 이제 디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에는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치매에서 다양한 정신과적인 질환의 동반 유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TDCS를 이런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썼을 때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디프레션이 좋아진다든지 앵자이티가 좀 나아진다든지 슬립이 좀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위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경세포 쪽의 입장에서 또 시냅스 입장에서 이거를 따로따로 좀 구분해서 본다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쓰레기들이 쌓이고 이게 제거가 잘 안 되니까 알츠하이머 병에 신경세포들이 죽어나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 튜블 이제 신경세포가 갖고 있는 신경세포에서 마이크로 튜블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그만큼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뭔가 뼈대나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하게 있어야 그 형태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로 튜블이라는 게 이런 물리적인 형태를 잘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 사이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어디 멀리까지 이제 전달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뉴로파이브러리 탱글이라고 하는 치매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물질들은 이런 마이크로 튜블이 뭔가 문제가 생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찌꺼기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최근에 막 유튜브에서 뭐 개구충제, 펜펜다졸인가 무슨 다졸 있잖아요. 그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양리 작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이 마이크로 튜브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마이크로 튜브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래서 암세포는 멀리 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튜브이 다른 데로 이렇게 메타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로 이동하고 거기서 또 뭔가 이제 퍼지고 이제 이런 작용들을 잘 해야 이제 암세포들이 잘 번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 튜브에 작용을 그 구충제가 이제 막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항암에 좀 도움이 된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뭐 치매도 뭐 좋아지고 모두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신경세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가능성을 보고 그런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뉴런 쪽의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뭔가 저희가 뉴로 모듈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뭔가 막 도와줄 만한 게 사실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워낙 플라스티시티가 있는 이런 것들도 아니기도 하고 이런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뭔가 도움을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맨 뒤에 제가 가져온 논문의 일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뭐 아밀로이드 플라크 이런 것들이 DCS나 이런 걸로 셀 액티비티를 올렸더니 제거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이렉트하게 이 신경세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글쎄 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가 원래는 이렇게 건강해야 될 텐데 시냅스 수가 너무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시냅스 수가 줄어들게 되면 일단은 세포 내 소기관들의 활동성도 상당히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해야 뉴로스트랜스미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 시냅스에서 많이 사용을 해야 얘가 더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관들이 활발해질 텐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뭔가 조금씩의 기능 이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쓰레기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약해지고 이게 방치가 되다 보면 신경세포가 죽어서 그리고 시냅스가 급감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퍼퓨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혈관이나 이런 게 나빠지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데 뭔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퓨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신경세포를 뭔가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피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냅스를 좀 활성화를 더 많이 시켜서 신경세포한테 자꾸만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을 더 생성해내게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아닌 이제 시냅스 쪽의 측면에서는 어떠냐? 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신경세포가 한 개당 한 10,000개에서 15,000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신경세포의 가지가 시냅스가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한 15,000개 정도가 여러 군데 뻗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가 될 텐데 너무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 안 하면 시냅스 수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해진 시냅스 수가 적은 세포들이
일단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만약에 이 그림이 그 지네틱 팩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아데노신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이러면은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걸릴 확률이 약해지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이 유전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일을. 그래서 아데노신이 생겨도 제대로 이거를 제거하는 이런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고 막 그렇게 되게 되면 아데노신이 너무 많이 쌓이고, 이게 내가 깊은 잠, 꿀잠을 자도 제대로 다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남아서 쌓여서 결국은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패밀리아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치매, 아버지도 치매, 이렇게 된 경우에 왜 아포2 프로테인 검사를 해요. 치매의 리스크가 얼마나 많이 되나. 근데 이런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타입은 지금 봤을 때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더라고. 한 60%까지도 봤었거든요. 전체 치매 환자에.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안 봐요. 그것만큼 이런 유전자의 어떤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치매에 걸리는 확률, 이거보다 다른 요인이 상당히 더 많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겠죠. 원래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뇌 건강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주로 이런 사람들, 유전적으로 좀 취약한 사람들만 주로 치매에 걸릴 텐데, 그 확률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정상적인데 뭔가 잠을 많이 못 잔다든지 하는 다양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빨리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MCI를 거쳐서 디멘시아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검사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이상을 먼저 알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치매가 의심된다라고 그러면 MRI 많이 찍잖아요, 요즘 MRI. 그래서 MRI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심텀이 없는 시기에는 사실은 정상과 비슷하게 됩니다. 정상과 비슷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MCI 레벨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디멘시아로 들어가야 이상이 확. 그래서 이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이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미리 뭔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적합해요. MRI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한테 찍어봐야 별로. 그래서 어느 정도 디멘시아의 위험이 있고, 진짜 이 사람이 디멘시아인가? 아니면은 왜 우울증에 걸려서 가성치매라고, 치매랑 비슷하게 기억력 장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좀 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MRI 찍어보면 뇌 위축이 있나 없나가 확실하니까, 그죠? 뇌 위축이 있으면 이 사람은 디멘시아 쪽일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사람은 다른 요인, 펑셔널한 요인, 좋아질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다양한 검사 방법들이 이렇게 디멘시아가 많이 진행을 해야 이상이 확 올라가는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미리 심텀이 없는 시기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뇌 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커그니티브 퍼포먼스, 이제 인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기억력도 좀 검사를 시켜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다른 분들도 이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내가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졌었나? 이거를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을 조금 이제 덜 쓰고 있으면 그게 떨어진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심텀이 없었던 시기에 이렇게 코그니티브 퍼포먼스가 확 떨어졌었는데, 사실은 이걸 느낄 만한 삶의 라이프 이벤트가 별로 없었던 거죠. 어디 내가 안 사는 동네에 가서 대중교통도 한번 타고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기억력을 못했었나? 이런 걸 좀 느낄 텐데. 네.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밀로이드 입시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예. CSF 아밀로이드, 예. 아밀로이드 이미지가 예. 맨 처음 발견한 거죠. 아, 예. 그래서 CSF에서 아밀로이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예. 제가 조금 시간이 짧아서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처음에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저희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짤 때 그래서 미리 이 심토이 없는 시기부터 뭔가를 알 수 있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선별하는 게 조금 더 유용하고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형내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형내파가 사실은 도입이 된 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30년 이상 된. 이미 28년 전부터 정형내파에 대한 정리한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보면 스키조프레니아에서 정형내파가 어떻게 나온다, 디멘시아에서 어떻게 나온다, 쫙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 디바이스에도 익숙하지 않고 뭐 정형내파상 이상이 있다고 해서 진단을 확 내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단 시스템이 이 뇌파가 없이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이미 1994년도에 이 QEEG를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이용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근데 많이 보편화되지 못했죠, 많이. 자, 그래서 이거 1999년, 그러니까 한 20년도 더 된 페이퍼인데요. 이 페이퍼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정형뇌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 여기서 뭐 조현병과 뭐 무드 디소더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도 쫙 있는데, 제가 이 페이퍼를 갖고 온 이유는 이 페이퍼에서 이런 에비던스 레이팅을 해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냐를 지론적으로 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대부분 정형뇌파는 이게 서브스텐스 어뷰즈하면 타입 D예요. 타입 D 레코멘데이션이면 여기 이렇게 네거티브 레코멘데이션 하지 말아야 이거는. 스키조프레니아도 역시 타입 D. 아유, 조현병 진단하는데 쓸모없다, 하지 마라, 이렇게. 그나마 조금 나온 게 무드 디소더 타입 B, 그 다음에 이제 ADHD 타입 B. 근데 타입 A를 받은 게 이 디멘시아거든요, 타입 A.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멘시아를 진단하고 평가할 때 정형뇌파가 사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했을 때 타입 A 이제 레코멘데이션 메뉴는 strong positive recommendation. 해봐라,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제 뇌파를 통해 접근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아주 뭐 자세하게 정형뇌파에 대해서 많이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주된 파인딩은 슬로우 웨이브의 증가예요. 슬로우 웨이브의 증가.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뇌파가 이런 식의 모양을 갖고, 여기가 델타고요. 델타, 세타, 알파, 이렇게 이 정도의 양을 갖는다면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생기면 델타가 확 올라가죠. 델타가 슬로우 웨이브, 델타파, 델타 또 왔다가 여기 알파가 되기 전쯤에 여기가 이제 보통 한 8Hz, 여기가 이제 세타 레인지거든요. 세타 레인지에서 또 한 번 피크가 이렇게 있어요. 정상보다 훨씬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스큘러 디멘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델타 세타파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파의 감소가 있는데, 베타파의 감소가 이렇게 플롯을 해놓으면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렐러티브 베타 검사를 해서 보게 되면 이제 베타의 감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에서는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스펙트로그램을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정형뇌파에서 만약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서 이 델타 세타의 증가와 베타의 감소가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볼 만은 해요. 근데 단 감별은 해야 됩니다. 감별은. 그래서 델타 세타의 증가를 만들어내면서
비슷하게 뇌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는 다른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나이 가지고 구분할 수 있지만 ADHD에서 이렇게 나와요. ADHD에서도 주로 전두엽에 해당이 되겠지만 전두엽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그러면은 파리에토 템포럴 에어리어에 그죠? 두정엽하고 측두엽 영역에 주로 이런 문제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게 되겠죠. 정량뇌파는 디멘시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뉴로모듈레이션은 이 뒤에 이제 리뷰 페이퍼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정해진 프로토콜이 없다라는 걸 계속 지적을 해요. 그래 뭐 TMS 좋다 그러면 TMS로 그러면 너 어디다가 어떤 세기로 무슨 모드로 할래? 이 연구마다 다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로케이션에 관련된 부분하고 정말 이제 효과적일까라는 두 가지 부분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건강한 뇌는 이렇게 튼실한 이런 상태인데 디멘시아가 생기면은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뇌라고 한다면 디멘시아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뇌척 수액이 차게 돼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TMS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TMS는 여기다가 딱 대서 펄스를 주게 되면 이 뎁스 한 1, 2cm 정도의 자극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그네틱은 거리 제거에 반비례하면서 세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에 딱 놓고 TMS를 때리면 이 부분에 자극이 갈 거예요. 근데 TMS는 똑같이 때리면 물에다가만, 그죠? CSF 영역에만 이제 어떤 스티뮬레이션이 가해지고 실제로 실질 있는 부위까지는 자극이 안 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TMS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리의 문제.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토 템포럴 디멘시아거든요. 프론토 템포럴. 그래서 전두엽 쪽이 위축이 심하고요. 뒷부분은 비교적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두엽 부분을 어떻게든 되살려야 될 텐데, 그죠? 우리가 타겟을 하는 부분이 전두엽이 돼야 되는데, 전두엽은 TMS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TDCS는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이 CSF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CSF 때문에. 왜냐하면 물은 전기를 굉장히 잘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게 전도도, 그래서 요즘 뭐 MRI 기술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전도도별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피부에서 전도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우리가 TDCS를 가했을 때 우리가 가한 세기의 한 80% 정도는 스킨에서 이미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TDCS 전복을 붙였을 때 실제로 뇌에 들어가는 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스킨의 두피의 전도도가 너무 높아요. 두피 사이로 이렇게 팍 해서 전기가 다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이제 뼈 부분의 전도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CSF 부분이 좀 높아요. 물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그레이 마터까지 이 전기 자극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CSF가 이 치매 환자들한테서는 확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다 전기가 또 통과돼 버리는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정상인이 바깥에서 TDCS를 가했을 때 한 그레이마타의 한 20% 정도의 전류가 영향을 준다면 이 CSF가 많아지면 20% 이하가 되겠죠. 10%가 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디멘시아 환자는 세기를 조금 올려야 사실은 돼요. 세기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최근에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어디서 듣고선 오셔서 TDCS를 받고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응급을 걸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 거의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리시는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기를 조금 더 세게 올려드리고 있다니. 근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좀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두피가 민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따끔따끔한 느낌이 보통 느껴지는데 그분들은 뭐 전혀 느낌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치료를 해드려도 사실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멘시아에 쓸 때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세기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강한 방법.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조금 더 강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 이제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는 이렇게 측두엽하고 주정엽 쪽에 이상이 좀 강해지고요. 우리가 어디다가 스티뮬레이션을 줘야 되느냐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전혀 이상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전두엽 쪽에 알츠하이머 환자인데 전두엽 쪽에다가 자극하는 임상 연구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죠? 이상 있는 부분이 이 안에 있는 히포캠퍼스하고 측두엽하고 부정엽 쪽인데 이 템포럴 파리에탈 디멘시아는 기억력 장애가 심하지 않죠. 인격 장애가 굉장히 심한, 막 욱하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전두엽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뒷부분에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는 뒷부분, 귀가 있으면 귀보다 조금 뒤쪽, 파리에탈 영역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고요. 이제 프론탈 타이밍 경우에 앞쪽에 치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TMS부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Clinical Trials .gov 뭐 이 사이트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임상 연구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 제가 오늘 캡처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온고잉하는 스타디가 24건. 검색은 이제 RTMS하고 디멘시아로 했어요. 주로 보면은 뭐 미국, 캐나다 이런 쪽이 우리나라 뭐 이쪽은 아예 없어요. 근데 이 TMS에 대한 임상 연구가 샴이 좀 힘들어서 샴 장비만 따로 구매하려고 해도 비용이 꽤 들어서 주로 이제 돈 많은 미국과 또 유럽 이런 쪽이 주로 RTMS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건 정도가 나왔고요. TDCS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3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TMS가 월등히 많았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TDCS가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TMS의 연구들이 쫙 있는데 이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전두엽에다가 했어요. DLPFC 전두엽 쪽에다가. 타입은 알츠하이머 타입 1에도 뭐 전두엽 쪽에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굉장히 포지티브한 결과를 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인페리어 프론탈 자이어스나 이렇게 이제 파리에토 템포랄로 조금 성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쪽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다 파리에탈 에어리아가 조금 있고요. 대부분은 다 도스라트랑 프리퀀탈 코텍스 쪽에 였고, 프리퀀시는 하이 프리퀀시를 쓴 것도 있고, 로우 프리퀀시를 쓴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이고 이게 이제 디프레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근데 이제 이니비션보다는 액티베이션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치매 환자한테는 좀 액티베이션하는 프로토콜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넘버 오브 세션은 한 세션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한 세션하고 결과를 보는 거는 조금 그렇고 20번, 뭐 5번, 30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게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 결과들을 다 이제 놓고 봤을 때, 이 마름모가 이쪽에 위치하면, 그래, 효과 좋다. TMS가. 여러 논문들을 봤을 때, 이제 반대쪽으로 위치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MS는 메타 아날리시스 결과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효과가
있는 쪽의 연구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TMS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통일이 안 되고 어떤 타입의 디멘시아였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지가 않고, 근데 이렇게 조금 옛날 논문일수록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고요. 최근 논문이면 알츠하이머 디멘시아인지 무슨 타입인지 디멘시아를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서 연구를 한 논문들이 최근에는 더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리브헤드사에서도 이렇게 포탑을 한 그런 RTMS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팔고 있죠. 이제 TMS로 이제 치매를 뭔가 치료하는 걸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TMS라는 것 자체가 도스라트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쪽에 주로 자극이 돼야지 다른 부분에 자극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기술이기는 해요. 자, TDCS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아까 그 사이트에 보면 39개 연구 결과가 나와요. 보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2건, 일본도 1건 이렇게 동양 쪽에도. 근데 아직은 외국에 비해서는 이렇게 미국과 유럽 이쪽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에서는 좀 황무지죠. 아무래도 이 TDCS는 이 유럽 쪽이 굉장히 강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부터도 이쪽에서 프랙티스하는 케이스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굉장히 이쪽에서 강세인 것 같고요. 미국도 만만치 않고 이런 식으로 연구가 디멘시아에 대한 TDCS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제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거를 쭉 제가 표를 갖고 온 건데, 이게 2015년까지 연구 논문들을 쫙 보고 그러면 템포럴 파레탈 이런 게 있어요. 템포럴 파레탈, 템포럴. 근데 이제 전두엽 쪽에 자극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세기가 1.5에서 한 2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멘시아 하면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면 결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3mA 뭐 이런 페이퍼들도 봤는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DCS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3mA 이렇게 내면 IRB가 안 되나? IRB가 안 되나?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세션 수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예요.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이 DCS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 번 한 다음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5번, 10번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뭐 인페리어 프론탈에 한 것도 있고, 대부분 전두엽이 아직도 좀 많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경우라고 한다면 파리에탈 로브 쪽을 해보는, 그리고 세기도 조금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세션 넘버도 좀 충분히 하고, 이런 연구들이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 삼아 이걸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보통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주게 되면 신경세포의 활성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으세요. 근데 음극 자극을 주면 이게 억제가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깨는 페이퍼예요. 그래서 이게 리저널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 뇌 혈류량이 TDCS에서 양극 자극을 좀 주면 확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음극 자극을 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요. 음극도. 그래서 이게 저런 다른 일반적인 뭐 수면제라든지 아니면 신경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신경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이니비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바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니비토리 시스템을 이용한 어떤 억제라든지, 어쨌든 스티뮬레이션을 주게 되면은 자극하는 세포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면서 혈류량을 확 올릴 거고요. 억제하는 모드를 놓게 되면은 억제에 관여되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곡소 뇌 혈류를 확 올리는 거. 이렇게 양극을 거나 음극을 거나 전부 다
뇌혈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양극하고 음극하고 뭐가 틀리느냐? 이렇게 혈류량은 올라갔는데 실제 신경세포의 활동성은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는 산소가 이렇게 남아요. 사용하지 않는 산소가. 그래서 왜 양극을 걸고 음극을 걸고 이랬을 때 정리돼서 말씀을 드리면 양극을 걸면 신경세포도 막 활성화되면서 산소 소모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뇌 혈류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고요. 음극을 걸게 되면 뇌 혈류량이 많아져요. 뇌 혈류량이 많아지는데 신경세포가 산소는 안 써요. 이니비션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페이퍼에 대한 결과거든요. 자, 그래서 음극이나 이런 쪽을 치매 환자한테 시술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네, 이런 페이퍼가 한 개가 있어요. 이거는 몇 년도에 나왔더라. 이게 2016년도 페이퍼고요. TDCS를 하면서 양쪽에 뇌파도 찍고, 이거는 템포럴 팔레탈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제 알츠하이머 디멘시아에 딱 맞는 두정엽 쪽에다가 이제 자극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 연구팀이 이태리 팀들의 페이퍼는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연구 결과도 조금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파거든요. 뇌파의 하이 프리퀀시는 브레인의 액티베이션을 나타내는 거죠. 브레인의 액티베이션을. 그래서 브레인의 액티베이션을 딱 놓고 갔더니 이게 양극 자극을 줬을 때 포지티브 이펙트가 확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다가 TDCS를 한 거거든요. 뒤에다가 TDCS를 하고 이 사람의 하이 프리퀀시가 얼마나 올라가나 봤더니 잘 올라가요. 이렇게 템포럴 팔레탈 에어리어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죠. 네, 좋은 결과. 근데 음극 자극을 걸었더니 이게 또 이니비션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좀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알츠하이머 디멘시아 환자한테 캐소달 스티뮬레이션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얘네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정확하게 맞고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의 페이퍼의 결론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로우 프리퀀시는 캐소달 스티뮬레이션에도 포지티브한 이펙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파랗게. 그래서 조금 이제 혼동을 주는 결과라 이런 비슷한 페이퍼들이 또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덜 스티뮬레이션에서는 좋다. 굉장히 다른 인지 기능의 효과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데 음극을 걸었더니 조금 안 좋더라라는 결과를 보인 페이퍼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집에서 TDCS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몇 개 나와 있어요. 텍스트북의 챕터에도 홈 베이스 TDC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비를 사서 집에서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도소라테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전두엽에다가 이제 자극을 해서 숏텀 메모리가 좋아지는지 이제 봤다고 해요. 그래서 20분 4번 2mAh로 했고 샤움하고 비교를 했고 21명 이렇게 해서 봤더니 바스큘라 디멘시아였는데 혈관성 치매. 근데 좋더라. 그래서 코그니티브 트레이닝에 조금 더 나은 어떤 결과를 보이더라. 이런 페이퍼들이고요. 이게 2016년도.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인페리어 파리에탈, 이것도 이제 파리에탈 럽 쪽에 TDCS를 이제 한 건데 이것도 샴 스티뮬레이션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다. 결과를 보이는 그런 페이퍼고요. 자세하게는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프론토 템포럴 디멘션,
전두엽 쪽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치매인데 이거를 이제 TDCS를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TDCS를 4번 하고 그리고 일주 뒤 또 이제 한참 또 뒤에 팔로우업을 해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프론토 템포랄 콜텍스 쪽을 이제 자극을 해서 봤더니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뉴로사이키아트리 심텀이 좋아졌다. 뭐 우울감, 뭐 불안감, 뭐 이런 게 이제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우리의 타겟은 아니었지만 프론탈 롭 쪽에 디멘시아가 생기면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게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 리액션 타임, 그러니까 이제 시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 거에 반응 시간이 굉장히 이제 빨라졌다. 이게 1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시간 경과, 근데 이때 4번만 딱 하고 시간 경과를 쫙 그냥 본 거거든요. 시간 경과도 점점 뇌파를 더 찍을수록 델타 세타, 제가 아까 뇌파에서 델타 세타가 디멘시아에서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좋아지더라. 네,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전두엽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경우. 또 이제 뭐 2018년도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Theory of Mind라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이런 능력, 이런 게 프론토 템포럴 디멘시아에서 스티뮬레이션 한 다음에 좀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뭐 시만틱 디멘시아, 자꾸만 기억력, 뭔가를 이제 암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뭐 펜 뭐 이미지랑 봤더니 어떻게 좋아졌다 이런 페이퍼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뭐 이런 페이퍼들이 요즘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재밌어서 이 아지테이션을 많이 보이는 알츠하이머 환자, 아지테이션, 불안감이 많이 올라오는 환자한테 어떻게 스티뮬레이션 줬냐면은 FZ 캐소드 앞에다가 이 앞부분에다가 억제, 앞부분을 억제를 시킨 거예요. 아까 이태리 그룹에서는 억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네는 앞부분에다가 아지테이션이 심한 사람은 억제를 하고 여기 이제 이니어는 뒤쪽이에요. 뒤쪽에다가 그래서 앞에다가 억제, 뒤에다가 자극 이렇게 해서 스티뮬레이션 했는데 아지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줄더라. 그러니까 제가 요즘 디멘시아 환자는 아니지만 저 방법으로 이제 인솜니아가 있는 분들한테 TDCS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아주 뭐 교과서에 나온 데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반응을 보여요. 받고 간 날은 잘 자요. 그 다음 날도 어느 정도 잘 자요. 근데 한 3일 때쯤부터 다시 잘 못 자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2019년도에 나온 건데, 이 뭐 세라피틱 룰이 이제 어떨까? 이게 이 뭐 타우,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이런 것들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타우나 리피드 페록시다이드에 대한 거는 별로 뭐 없었는데. 뭐는 괜찮더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바쁜 관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라. 자, 이제 리뷰 페이퍼는 여러 가지 페이퍼들을 좀 조합을 해서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나 파워풀하냐라는 거를 보는 이런 건데 2014년도에 페이퍼. 그래서 2014년 전까지 모든 퍼브메드에 있는 논문을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쫙 아티클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한 32개 아티클을 모아서 봤더니 뭐 TMS도 그렇고 DCS도 그렇고 일단은 디멘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매우 이제 포텐셜한 것 같다. 결과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절트가 매우 프로미스팅하고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뭐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뭐 파라메타라든지 이런 게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잘 갖춰진 이런 연구들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코크란 리뷰 있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인데 거기서 프로토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TDCS 실험을 앞으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에 기준해서 해라.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정말로 에비던스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한번 보자. 이 프로토콜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대로 앞으로 이제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그래도 좀 믿을만한 2017년도에 이 브리티시 어소시에이션 영국에서 이런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매 치료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논문이나 이런 에비던스 레벨을 쫙 봤더니 이게 정말 할만하다 아니면 하지 않 이제 별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서드 리비전이거든요. 그래서 퍼스트가 2006년도에 나왔고요. 세컨드가 2011년도에 나왔고 2017년도에 서드가 나왔는데 이때 뉴로모듈레이션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에 나왔던 다양한 어떤 약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가.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서드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들은 그동안 앞에서 조금 에비던스가 불분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꺼내서 한번 보고 있어요. 근데 왜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주는 거죠. 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퍼퓨전이나 이런 게 안 되게 만들고 이래서 여성한테서 디멘시아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치료제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non effective로 나왔어요. non effective의 recommendation은 A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그러니까 쓰지 마라 이거죠. 쓰지 마라. 이거는 에비던스가 없다. 그리고 폴레이트나 비타민을 쓰는 거 어떻고 이런 것들 쭉 이제 나왔는데 맨 밑에 이제 RTMS, TDCS가 있죠. 이거는 타입 2 정도의 에비던스를 보인다. 그래서 베네피셜하다. 그래서 코그니션을 좋아지게 만드는데 베네피셜한데 단 문제가 이펙트가 서스테인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조금 더 에비던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이 B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이제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술에 대해서.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B의 타입 2 에비던스면 어느 정도 레벨이냐? 타입 2 에비던스면 좀 작은 규모. 근데 리플리케이션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보통 어떤 시술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플라사이버하고 이제 비교를 한, 샴하고 비교를 한 이런 트라이얼들을 통해서 에비던스가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라지, 좀 큰 규모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카테고리 에비던스 레벨이 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충분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타입 이제 B의 레코멘데이션은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2의 에비던스, 이 2의 에비던스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기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이 정도 받았으면 연구가 조금 더 쌓이고 막 그러면 타입 A까지도 A 레코멘데이션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나왔던 페이퍼고요. 이것도 이제 리뷰를
얼마나 인지 기능을 잘 향상시키는지 TDCS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양한 페이퍼들을 봤더니 뭐 1A 쓴 데도 있고 1.5 쓴 데도 있고 2A 쓴 데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이 써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치도 에노드의 위치가 템포럴 파리에탈, 이쪽이 알츠하이머 타입에서는 제일 많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전두엽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캐소드를 그럼 어디다 붙였느냐? 캐소드를 라이트 스프라오비탈, 그러니까 이 안구 위쪽, 우측 안구 위쪽에다가 붙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데나 아니면은 반대쪽에 파리에탈로 에노드의 뭐 사이즈, 뭐 시간은 뭐 30분 몇 분 어떻게 했고, 뭐 샴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쫙 다 이제 리뷰를 했네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리뷰를 딱 했더니 아까 제가 이제 TMS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 방식의 표인데요. 그래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숏텀 이펙트하고 롱텀 이펙트하고. 이게 숏텀 이펙트에서는 굉장히 페이버라고 결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서스테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숏텀 이펙트는 굉장히 좋은데 TDCS를 딱 주면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굉장히 확 좋아지는데, 이게 또 오래 지속이 되나 보면은 조금은 아닌.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효과가 조금 약한.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갖고 와서 이제 매일 하게 이제 만드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겠죠. 유지 치료 효과가 조금 약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오죠. 이 TDCS의 단점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 뭐 커런트 오피니언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다.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좀 방식도 틀리고 측정하는 뭐 도구도 틀리고 군도 명확하지 않고 막 섞여 있으니까 이 페이퍼에서는 아예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좀 라지 스케일로 우리 제대로 된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에비던스를 좀 올리자 하는 이런 어떤 결론에 이 페이퍼도 201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트렌드가 그런 정도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레코멘데이션에서 뭔가 이제 조금 약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조금 에비던스를 더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프로토콜도 나오고, 코크람 곳에서 리뷰에서 프로토콜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거 뭐 말고도 이런 또 새로운 텍스트북이 나오고, 여기에 챕터에 또 이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읽어보고 싶어서 구글 북스에 봤더니 한 페이지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존에다가 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보면은 막 읽고 싶어지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 알츠하이머 타입은 어떻고, 뭐 파킨슨 타입,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만 뭐 루이바리 타입, 뭐 다양한 타입일 때 뭐 이렇게 몽타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적어놨대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을지. 제가 이 책을 구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될 때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적응증 상황이 이 맨 끝에가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TMS하고 DCS를 나눠놓고 보면, 지금 DCS에는 아직 그 코그니티브 임플로먼트에 대한 것들은 없거든요. 포스트 스트로크 리해빌리테이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지고 개선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